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네, 드디어 새로운 멤버가 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 보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12월 작년 말까지 윤님이 같이 하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윤님은 이제 하차하셨고 올해에 진짜 7월까지 제가 고군분투했죠. 혼자서 거의 책을 혼자 읽는 수준으로 갔었어요. 이거 너무 힘들었었는데 드디어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한번 자기소개 해주시죠. 예, 좋습니다. 네. 제 여기서의 이름은 유수이고요. 그리고 필명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유수, 흐를 유자에 물 숫자를 더해서 약간 흘러가는 물처럼 막 모서리에 있는 수많은 바위들을 막 끓여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흘러가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유수라고 지었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돌풀님께서 혼자서 읽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힘이 되겠다라는 마음도 강하게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사주를 얼마 전에 봤었는데 그 수가 과다라고 나와요. 물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집에도 어항이 10개 정도가 있어요. 그건 처음 알았네요. 열대어를 너무 좋아해서 저는 그래서 항상 좋아하는 데가 바다, 계곡, 이런 물고기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수라고 하니까 또 흐르는 물 저랑 잘 어울리지 않나. 제 속에 수많은 열대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제 닉네임이 돌풀인데 우리 자연 친화적인 이름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약간 돼지와 강이 되어버렸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풍수지리가 좋네요 여기. 예,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바로 책으로 들어갈게요. 원래 이게 저희가 역사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원래 철학을 공부하다가 서양 철학, 중국 철학 공부하다가 이제 이 종횡무진 서양사를 시작하게 됐죠. 그동안은 저 혼자 이거를 한번 읽었었어요. 근데 읽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멤버가 오셨고 근데 읽기만 하는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희만의 해석을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방송이라는 게 그냥 책을 그대로 읽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약간 독백을 원하시면은 요즘에 그 TTS라고 있죠. 그 뭐였더라? 그 턱 투 스피치였나? 라는 기술의 약자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냥 텍스트를 기계가 읽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물론 이제 유튜브에도 책 읽어주는 남자, 책 읽어주는 여자 이런 프로 그런 채널도 있긴 하지만 읽는 거를 좀 넘어서서 저희만의 해석, 저희만의 질문을 많은 분들이 듣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게 또 재미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 책을 처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마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 책을 먼저 선정한 이유는 이 책이 제일 쉬워 보였고 세계사 책 중에 여러 책이 있지만 주로 공무원들이 역사 과목을 준비하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책들은 좀 교과서적으로 딱딱하잖아요. 거기까지 염두에 두셨을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예. 네, 그래서 좀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좀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나름 이제 남경태 선생님께서 책을 잘 쓰셨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했고요. 바로 들어가면 요 책 날개를 보면 남경태 저자님의 소개가 나옵니다. 요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저자님은 남경태 선생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대표적인 인문학 전문 번역가이자 저술가이다. 1980년대에는 사회과학 고전을 번역하는 데 주력하셨고 90년대부터는 인문학의 대중화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와 철학에 관한 책을 쓰거나 번역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종합지식인이란 표현이 잘 어울린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문학의 재료들을 구슬 깨듯 잘 엮어서 독자에게 쉽고 친숙하게 다가간다. 총 134종 145권이나 남기셨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열정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2014년 12월 23일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병마와 싸우시면서도 MBC 라디오 이제 타박타박 세계사와 팟캐스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진행자로 활약하셨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종횡무진 이 세계사 시리즈는 총 5권인데 생전에 선생님께서 가장 애정을 쏟았고 향기가 가장 진하게 남은 책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예, 확실히 이 네. 책을 뭐 조금밖에 아직 안 읽어봤지만 네. 읽어보면은 약간 어마무시한 집중이라고 해야 할까요? 집중이라기보다는 긴 호흡을 필요로 했던 시리즈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일단 서양사부터 시작해서 동양사인데 이게 고대부터 그리스의 발음까지 오기까지 잘 읽어봤었는데 그 네. 사이사이에도 되게 말 그대로 구슬 엮듯이 엮으려는 시도가 되게 많이 보였었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긴 호흡의 시리즈인 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유수님께서는 또 문학 쪽에도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 그렇죠. 문장도 되게 깔끔하지 않나요? 군더더기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문장이 깔끔하다. 어떻게 일단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살짝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장은 어떻게 문장만 봤을 때 이런 네. 문체랄까? 그런 건 어떤 것 같으세요? 우선 문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대중성을 염두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다른 글은 제가 접해보지 못했지만 네. 아무래도 전문성을 띠려고 했던 노력보다는 좀 더 친숙한 그리고 좀 더 단문을 많이 선호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문장이 짧고. 예, 문장이 짧고 그리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사쪽이고요. 책머리에라고 해서 지은이의 향기가 나는 종횡무진 시리즈가 되기를 바라며라는 제목으로 이제 발문을 쓰셨죠. 여기서 제가 좀 주목했던 것들을 몇 가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장. 한번 깊으면서도 넓을 수는 없을까? 네, 이게 첫 문장이 나와요. 그렇죠. 제가 이걸 읽으니까 네. 뭐가 생각이 났냐면은 네. 예전에 그 제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제가 설거지를 했었어요. 네. 설거지를 하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네. 빠르지만 깨끗하게. 아니 정말 그때 약간 PTSD가 조금 떠오르던데 아무튼 약간 야망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깊고 넓다는 게 이제 대중적이면서도 깊이를 가져가겠다 이런 이제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죠. 이게 특히 여기 보면 일방 독자를 위한 대중서다. 빠른 진행은 대중서 특유의 생동감을 불어넣는 시도였다. 대담한 사건 연결, 인물 비교는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한 결과였다. 자기만의 추리와 추측을 가미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5쪽으로 넘어가서 비유가 나오는데 이제 이 남경태 선생님은 역사 서술에 있어서 교통 경찰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고 싶었다. 교통 경찰과 오케스트라 지휘자의 차이점을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고지고대로 해석을 한다기보다 아주 어려운 질문 좀 주셨는데 글쎄요. 뭐 아무래도 이런 게 아닐까요? 그 E.H. 카가 쓴 그 역사란 무엇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역사는 약간 객관성이 아니라 뭐 랑케로 대표되는 역사의 그런 객관주의가 아니라 자신의 주관을 좀 더 불어넣는다. 약간 그런 느낌에서 랑케와 카의 약간 입장 차이 정도로 좀 받아들였어요. 그냥 뭐 교통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었던 사실들을 말 그대로 정리해버리면 끝인 거고 맞네요. 네,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자신의 지휘자의 색깔이 있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재해석이라고 나오는데요. 확실히 중간중간에 보면 이 남경태 선생님의 생각이 번뜩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정도? 요 정도? 예, 뭐 머린 말은 이 정도. 요 정도면 지은이의 향기가 진하다. 요 정도 넘어가고 바로 들어가 보죠. 이제 쭉쭉 넘어가서 프롤로그가 아직 남았네요. 프롤로그도 이제 이 서양사를 이제 압축해서 전체 흐름을 정리해 주셨던 글인데 전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16쪽이고요. 네. 끊임없이 중심을 이동하며 꽃피운 서양 문명입니다. 이 소제목만 제가 읽어볼게요. 네. 바람에 날려간 씨앗이 뿌리와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다. 이런 거예요. 남경태 선생님은 서양 역사를 어떻게 보시냐면 네. 씨앗이 발흥해서 뿌리와 줄기가 되고 그게 꽃이 되고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서술을 하세요. 실제로도. 그 과정을 한번 보죠. 16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인류 역사를 보통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실은 2대 문명이라고 해야 한다. 이것도 이제 이분만의 독창적인 자기의 주장, 견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보통 뭐 황허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것 이집트 문명까지 합해서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문명은 크게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두 가지다. 그래서 오늘날의 관련성을 보고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동양 문명은 곧 중국 문명이겠죠. 그렇죠. 중국 문명은 황허 중류의 중원에서 발생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 문명은 중심이 고정되어 있다고 해요. 그렇죠. 중심이 변하지 않았다. 저희가 이제 일부를 다루면서 이제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경우에는 뭐 중요한 쟁점이 되죠. 맞아요. 이런 포인트를 잡아주시는 게 전 너무 좋더라고요. 중심이 그러니까 동양 문명, 중국 문명은 중심이 변하지 않았는데 서양 문명은 태어난 곳과 자란 곳, 활동한 곳이 모두 다르다. 그렇죠. 네. 유목민족이라고 얘기를 그래서 하시죠. 유목적 문명이다. 역동적이라는 거죠. 네, 약간 역동적이고 좀 방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서양 문명이 싹텄던 곳은 오리엔트라고 불렀던 지역이래요. 여기 어디냐면 소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이집트 일대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뭐 쉽게 뭐 저희가 지도를 약간 상상을 하면은 그냥 지중해 밑에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중해에서 아프리카 쪽으로 내려가는 그 부분과 그리고 지중해에서 흑해 쪽으로 올라가는 그 지역을 지금 저자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맞죠. 거의 같아요. 네. 딱 거의고 지금 뭐 이라크 있는데 그쪽 고 근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발원지 같은 경우 소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터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지역보다 약간 저 동쪽에 있는 맞습니다.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오리엔트는 서양 문명의 씨앗이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문명의 씨앗이 최초의 뿌리를 준비하는데 이것이 미노스 문명이다라고 설명도 나와요. 네. 이제 씨앗 얘기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뿌리와 줄기 파트 이건 18쪽에 나오는데요. 서양 문명의 뿌리는 그리스와 로마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이 일반적인 좀 뭐랄까 상식과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서양 문명이 최초로 등장한 거 출현하는 거 어디일 것 같아 물어보면 보통 그리스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시청자분들께도 제가 약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이 책을 지금 전체를 읽지를 않고 지금 1부까지만 읽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1부를 읽으면 제가 원래 이거를 약간 마무리 지으면서도 말씀을 드리려 했었는데 수미상관이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가 그리스에 관해서 다루고 1부가 약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오리엔트. 언어와 제도, 종교의 측면을 다루는 로마, 그러니까 뭐 오리엔트를 다루는 로마를 오리엔트라 하는 거는 뭔가 어폐가 있을 수있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리엔트라는 말의 기원 자체가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라틴어인 해가 뜨는 곳에서 유래를 한 것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책에 나오죠. 예. 맞아요. 그래서 뭔가 부자연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 로마와 오리엔트를 지금 동일시해서 지금 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일부에서는 오리엔트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와 오리엔트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지식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2부에 나오겠죠, 뭐. 네, 그렇죠. 저도 약간 섣불리 판단하기 좀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는 주로 사상과 문화의 측면에서 로마는 언어와 제도, 종교의 측면에서
서양 문명의 뿌리를 이루었다고 설명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벳이 저는 여기서 처음 접했는데요.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비롯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페니키아라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을 해야 국가라고 해야 할까? 그 사람들의 문자로 발전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로 넘어간 뒤에 그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알파벳이 됐다라고 예, 이런 도식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남유럽의 문명을 유럽 전체의 문명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이 바로 중부 유럽의 게르만 문명이다. 이건 뭐 이후에도 저희가 얘기할 거라서 그냥 대충 그렇다고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어원적으로 재밌는 부분이 예, 그 barbarian이라고 하는 그 야만족에 대한 이거 나오죠. 어원이 전 또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그 말 그대로 말이 다른 종족이라는 이어족의 의미가 그냥 잠깐 발음하기 좀 어려운데요. 아무튼 바르바로이라고 했는데 네, 말 그대로 야만족은 어원으로 따지면 말이 다른 종족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와전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죠. 승리한 사람들의 와전. 그래서 그것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아는 약간 야만스러움으로 와전되었다. 맞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좀 깨알 같은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 역사의 줄기에 해당하는 중세가 이제 로마 플러스 게르만 문명해서 그게 줄기가 된다고 해요. 중세가 되고 그다음에 19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드디어 이제 그게 나오죠. 대항해 시대가 나오고 르네상스, 뭐 종교 개혁 이 사건들이 한꺼번에 발생한단 말이죠. 요때 가서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엄청난 사건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었을까? 우연이었을까? 그래서 이 책에도 아마 서술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중세의 종교적 통합성이 깨지자 전쟁의 양상으로 터져 나온다 서양에서. 그래서 대규모 국제전이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서양에서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뭐 30년 전쟁, 왕위 계승 전쟁, 뭐 나폴레옹 전쟁, 뭐 우리가 잘 아는 제1, 2차 세계대전 이런 것들이 왜 터지게 됐는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 책에 이게 터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종교적 통합성, 원래는 그리스도교가 다 하나로 묶고 있었는데 네. 그게 깨지면서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이런 부분도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자, 요 정도. 그리고 네네. 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바로 그냥 일부로 들어가 볼까요? 그렇죠. 저희가 프롤로그에서 너무 많은 걸 풀어내는 거는 섣부르니까. 맞습니다. 어차피 다 나올 거라서 일부의 제목은 씨앗입니다. 씨앗이고 27쪽 1장 두 차례의 혁명이란 제목이고요. 소제목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이에요. 한번 네, 제가 이 책을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요약을 하면서 저희들의 생각을 그때그때 있는 그대로 뭐 붙여 보겠습니다. 한번. 자, 먼저 인류의 시작은 농업과 사육 이야기가 나와요. 농업과 사육 이야기가 나오고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이나 구석기로 생활하다가 1만 5천 년 경부터 신석기 시대로 접어들었대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 계기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할까요? 일단 명명 다시 말해서 명명. 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는 이제 후대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명명한 이름을 붙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명명을 다르게 부른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신석기 시대와 석기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좋네요.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뭐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어렸을 때는 약간 어른들께서 이해하기 쉬우라고 약간 석기를 원래 쓰는 걸 석기 시대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막 석기를 좀 더 잘 쓰게 되면 신석기 시대다. 약간 이런 식으로 배웠었어요. 구석기는 돌을 깨서 만든 게 뗀석기를 쓴 게 구석기고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를 쓴 게 신석기 시대다 이런 식으로 아 그렇죠. 배웠었죠 우리 학교에서. 이게 뭐 아무래도 설명하기는 쉬웠던 것 같아요 어른들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게 형태적으로 이게 차이가 나니까 약간 잘 간과하고 못 간과하거든. 근데 이제 그거는 아니고 그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다는 거. 맞아요. 이제 이게 핵심 포인트고 경계선이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유발 하라리가 쓰신 사피엔스라는 그 비키 스토리에서는 뭐 사람이 밀을 재배를 한 게 아니라 밀이 사람을 재배했다. 아 그래요? 라는 재밌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아 그러니까 뭐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기 약간 사족을 좀 붙이자면은 이제 사람은 밀을 재배하게 되면서 한 곳에 정착을 하게 되고 영양소적인 밸런스가 엄청 깨졌어요. 아 예전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가까이 비타민, 과일, 버섯 이런 거 다 먹었어요. 알겠다. 아 맞네요. 근데 이제는 탄수화물 먹는 거예요. 아니 밀 위주로 먹는구나. 예, 그렇죠. 밀을 위해서 인간이 많은 걸 희생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러네요. 이게 유발 하라리적 재치가 정말 돋보이는 문장이죠. 그 사람이 밀을 재배한 게 아니라 밀이 사람을 재배한다. 근데 뭐 아무튼 그렇죠. 신석기와 석기 시대를 나누는 구분은 뭐 실업 체질 생활과 그리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런 생활로 우리가 임의로 경계를 지었죠. 잘 경계 지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 잘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농업과 사육은 인간에게 붙박이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고요. 농경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죠. 엄청난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통 근데 수렵과 채집은 돌아다녀야 되니까 사람들이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고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농업과 사육을 하면서 그 한 곳에 정착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대규모의 그러니까 도시가 생성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불어났다는 게 좀 더 괜찮은 표현일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처음 농경과 사육이 행해진 곳은 서아시아 북부의 고원지대. 여기 나오는 오늘날 터키가 자리 잡은 소아시아였다. 그렇죠.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 인류의. 근데 여기가 지역이 기후가 온화하고 강우량이 많아서 작물과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했다. 그런데 있다가 이제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와서 도시를 이루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우리 많이 들었던 그 문명의 기원 그렇죠. 발생지. 메소포타미아 쪽이죠. 네. 그래서 이 내려온 시기가 기원전 4000년 경에서 기원전 3000년 경 사이라고 합니다. 네. 차이가 1000년이 나는데 이게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나 봐요. 뭐 흔히 그 탄소 연대 측정 뭐 그걸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100년 단위로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도시 혁명이 발생했다. 네. 농경 혁명 다음에 도시 혁명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해요. 그리스어로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강 사이 지역이라는 뜻이래요. 네네. 그리고 도시는 인구가 밀집한 곳이므로 수량이 풍부한 강물이 필수적이다. 강 주변에 도시가 생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항상 수도는 강을 끼고 뭐 배산임수라고 하죠. 네, 맞아요. 우리 서울도 그렇고요. 그렇죠. 치수의 조건이 좋은 게 좋은데 뭐 범람을 해도 그게 또 이제 영양분 같은 것들을 주변에 다 주니까 또 괜찮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웃긴 표현이 여기서 파라오 같은 경우에는 나일강의 범람을 기다렸다고 하죠. 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근데 지배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자면은. 맞아요. 초기 문명에서는 그 치수, 그러니까 물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그걸 성공하면 도시를 지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을 지배하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뿐만이 아니라 이집트도 마찬가지였다고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삼국시대에 한강 유역을 두고 신라, 백제, 고구려가 신나게 싸우죠. 아, 그랬었구나. 아, 이거 참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항상 배우는 겁니다. 제 역사 죄송합니다. 얕아가지고 전 요번에 처음 한 게 되게 많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훨씬 많이 놀랐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모르는 게 많으면 놀라는 게 많습니다. 아, 리액션 시기에 좀 좋겠습니다. 네. 30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제목은 아까 우리 제목이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었어요. 네. 근데 요거는
강에서 일어난 사람들. 선생님이 센스가 좋습니다. 강에서 사람들이 일어났다. 강력이라는 사람들.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도 독자적인 문명이 발생했다고 해요. 네. 그게 이집트 문명이겠죠. 그렇죠. 네. 31쪽을 보면 그래서 이집트는 처음부터 통일 왕국이 아니었고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서 상왕국, 하왕국 이렇게 나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100년경 여기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3100년경 상왕국의 메네스 왕이 하왕국을 정복하면서 드디어 통일 이집트 왕국이 성립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이집트가 뭐 여러 시대로 나뉘는데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고왕국 이거 한번 읽어주죠. 예.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신왕국 시대가 있는데 근데 고왕국과 중왕국 사이에 제1 중간기 그리고 중왕국과 신왕국 사이에 제2 중간기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이민족이 맞습니다. 지배를 하게 된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저는 뭐 이게 보통 우리가 메인 그러니까 주류의 역사만 배우다 보니까 네. 약간 솔직히 이집트 역사가 5단계로 나오신다는 건 전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무튼 람세스만 알았지.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랄까 나눠졌던 나라들이 통일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나눠시는 어떤 점에서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한번 이게 잘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이 저자 남경태 선생님도 그러니까 지향점이 그런 거예요. 여러 개로 이제 나라들이 나눠져 있는데 그게 통일이 돼야 된다. 뭔가 그 모든 지역들을 하나로 뭐 제국을 이뤄야 된다. 뭐 합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네. 나라의 크기가 커지고 좀 더 이제 뭔가 크기가 커지고 이렇게 합쳐지는 것들을 뭐랄까 그러니까 지향한다 그럴까 동경한다 그럴까 그런 게 역사에서 은근히 그러니까 전쟁이겠죠. 전쟁으로 그게 하나의 덩어리로 되는 것들이 중요한가 봐요. 일단 전반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대 기술이 발달하면 이제 저희가 많은 유적지들을 발굴을 하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사나 근대사에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고 분열이 있지만 그렇죠. 정말 말 그대로 옛날 고대 문명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서 온 역사를 보면은 결국 세계와 하나로 이어진 그러니까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하죠. 약간 좀 저희 어렸을 때 말을 빌려보자면 그렇죠. 예. 지구촌으로 실험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성이라고 보는 건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림픽을 보면서 저희가 정말 자부심을 느껴야 할 거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올림픽이라는 깃발 아래에 모여 있다는 사실. 평화롭게. 그렇죠. 맞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앞으로도 뭐 이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름의 화두를 사람마다 다르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뭐 전쟁 그리고 이게 분열과 이 통합 어떻게 보면 제국을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아직은 뭐 질문이 정리가 안 됐지만 네.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각자의 질문을 갖고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네스 왕의 통일에서부터 이집트 왕국이 멸망해 로마의 속주가 되는 기원전 30년까지 치면 이집트 왕국이 무려 3000년에 이르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예, 람세스라는 책의 두께와 권수를 봤는데 거의 뭐 작은 책장 하나의 한 칸을 다 채워버리더라고요. 정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집트 역사도 되게 매력이 있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약간 주목받지 못한 역사는 어느 정도 약간 저한테 손짓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봐보라고. 맞아요. 벌써 1장이 끝났습니다. 아,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끝났네. 아니, 뭐 여기서 일단은 쉬고 네. 그러면 저희가 2장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